낭만서점 114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순왕입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은 왠지 산뜻한 작품. 그래서 이 가을과 또 잘 어울리는 작품 네.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 진짜 온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날씨가 진짜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전에는 계절의 변화를 잘 체감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이 좋고 나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을 그게 약간 좀 어렸을 때의 특징 아니에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네, 요즘에는 날이 좋으면 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날씨랑 꽃 꽃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길을 걷다가 꽃이 예쁘다, 꽃이 피었네,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됐었고, 네. 저희들은 참 이 오프닝 때마다 그 날씨 얘기를 통해 오프닝을 하기 위한 어떤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를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들어보면은 이게 팟캐스트잖아요. 어느 계절이건 상관없이 지난 회차를 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프닝에서 뭐 춥네 덥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녹음했던 즈음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댓글은 저보다는 허희 씨가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릴리80님입니다. 와, 정말 제가 서점 내면 제주소년 오는 건가요? 약속 2장 꾹 찍으시겠습니까? 경환 씨? 근데 이게 제가 저번 주에 한 얘기인가요? 네. 벌써 기억이 안 나네. 가야죠, 예. 그럼요. 서점 투어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 그 얘기였군요. 네. 맞아요. 가야죠. 예. 그럼요. 불러주십시오. 네네. 오늘도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편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키의 산문들을 좋아하는데 이번 소설도 얼른 사서 읽으려고요. 제가 책 읽는 모임 한다고 했죠. 일주일에 한국 단편 소설 한 권씩 읽거든요. 그러느라 신간이 나온 줄 진작에 알았지만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허이님이 이야기한 1인칭 나의 변화에 주목해서 읽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그림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는 그 그림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연상이 되던데 긴 얼굴 흥미로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고마워요. 책도 잘 받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아, 릴리80님 아직 기사단장 주의기는 읽어보지 않으셨군요. 근데 1인칭 나의 변화는 우리 한국어판으로 읽으셨을 때 느끼기 어렵지 않으실까요? 원문에서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일본어로 읽든 한국어로 읽든 어쨌든 나의 집중을 좀 하셔서 그 나가 지금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태도, 그건 좀 그런 것들을 있으니까.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봄날님입니다. 112회 기사단장 죽이기 편 잘 들었습니다. 허이님의 하루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아, 제가 너무 애정 공세를 많이 했군요. 그러니까 하루키 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정이 많이 묻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다른 작가한테도 애정이 있고 그러게요. 저희 낭만서점 매 회차 애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분석할 때는 하루키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다르게 느낌을 가지고 계신 탓도 있지 않나. 그리고 생각됩니다. 저보다는 백영옥 작가님이 하루키에 대한 애정이 훨씬 크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방송했죠. 하루키가 발로 써도 난 그 작품을 읽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난주 북콘서트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전 하루키 소설 상실의 시대와 해변의 카프카를 소장하고 있기만 하고 아직 읽지 못했어요. 세상엔 읽을 책이 많네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직업이 된다면 조금 다른 느낌이려나요? 이혼에 대한 부부의 대화를 들으며 남편, 나라는 인물이 궁금해졌어요. 이 남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거요. 내용이 방대해서 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겠어요. 지금까지 보신 책 중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책도 소개 부탁해요.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어요. 네. 지금까지 본 책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책. 혹시 경환 씨는 저는 뭐 되게 독특한 책 하나 생각나는데 어떤 거요? 우천염천이라고. 우천염천. 네, 그게 거친 비 내리고 어떻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굳은 비 내리고 뭐 아무튼 길게 되는데 원제는 우천염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이라는 것이 뭐 작품마다 거의 비슷하게 드러나서 뭐 특별히 한 작품을 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에세이를 좀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저도 독특한 네, 에세이 기억나는데 추천드려요. 베이징 아니죠. 시드니 올림픽. 시드니 올림픽에 가서 열렸을 때 시드니에 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쓴 에세이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생생하게 거기 있는 것처럼 하루키의 시선으로 네. 올림픽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네네.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봄날님께서 또 저희한테 이런 애정어린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날의 곰돌님 안녕하세요. 한국에 와서 등록하니 이제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었네요. 근데 오늘도 봄날님이랑 봄날의 곰돌님이랑은 무슨 관계인가요? 이어지네요. 오늘도 예. 봄날의 곰돌. 네.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콘서트도 참 좋았습니다. 경환허이님 실제로 뵈니 정말 멋있네요. 데려간 친구도 낭만서점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듣겠습니다. PD님부터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와우, 이번에 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외국에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 또 오셔서 저희 북콘서트도 보시고 팟빵 이 등록도 하시고. 아하. 네. 이 봄날의 곰돌도 제 생각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네, 거기 상실의 시대에 봄날의 곰만큼 네가 좋아. 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네네. 유명하죠. 거기에서 따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댓글로 아닌데요. 소쿨 땡큐님입니다. 마사지사 녹음편 앞부분 듣고 있는데요. 지난 하루키 방송과 코멘트에 대해 두 분의 고뇌가 느껴지네요. 하루키는 아무래도 팬층이 다른 작가에 비해서 두텁고 많이 읽히는 작가라서 새 작품에 대한 기대가 다른 작품보다 일정 부분 높은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해오시던 방식대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크크. 혹여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예 이 방송을 듣지 않았다면 코멘트 남길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말 쏘쿨하게 땡큐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허희 씨 마음을 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남기셨습니다. 제가 네. 옆에서 보는데 평론가로서의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하루키 그래요? 작품을 다룬다는 그 부담. 제가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부담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담은 제가 앞으로 어떤 방송을 하든 하루키 소설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할까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주신 봄날의 곰돌님께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다시 외국으로 나가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물 받으실 주소를 다른 지인의 주소도 좋으니까 남겨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소는 북뉴스@ 교보북점.co.kr로 이메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설가의 글씨, 김훈채 나온다. 소설가 김훈의 손글씨를 본뜬 서체, 김훈채가 제작돼 연말에 무료 배포된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11월 김 작가의 글씨체와 선정된 일반인의 글씨체를 제작 완료한 뒤 12월 중에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글씨체로 생기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훈 작가는 원고지에 연필로 직접 써서 작업하는 몇 안 남은 작가인데요. 이 김훈 작가는 글씨는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글 쓰는 한 인간의 숨결이라며 연필로 글씨를 쓰면 육체의 힘이 연필 끝으로 흘러나온다. 생명이 지나가는 거다. 이런 살아있는 느낌, 육체성을 느껴 소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훈채는 연말부터 공유마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손글씨를 육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어떤 몸의 에너지가 그
그 글에 담긴다라는 뜻인데 저는 김훈 작가님의 이 글씨뿐만 아니라 또 고 신영복 선생님의 그렇죠. 글씨도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 이렇게 글씨체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한강 작가 이탈리아 문학상까지 수상이라는 소식입니다. 한강 작가가 장편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제20회 말라파르테 문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이로써 한강 작가는 지난해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국제문학상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는데요. 2014년 발표된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 계엄군에 맞선 중학생 소년과 주변 인물이 겪는 고통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말라파르테 문학상 심사위원장은 이미지의 유혹이 그래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한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일 이탈리아 카프리 섬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와우. 유럽에서 2관왕. 네. 예, 한강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저는 소년이 온다가 출간됐을 때 이 북토크를 또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 좀 이렇게 애정이 가네요. 저는 채식주의자를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작가님 소설을 계속 연달아서 다루지 않으니까 소년이 온다를 지금 다룰 기회가 약간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개인적으로도 시간 내서 읽어봐야 될 텐데 밀린 책들 때문에 도저히 개인적인 독서를 할 시간이 없어요. 소년이 온다 너무 읽고 싶어요. 네. 저희가 또 조만간 다루기로 하죠. 꼭 다뤄주세요. 네. 좀 읽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 114회에서 다룰 소설은요. 웬들린 벤 드라닌 작가의 풀립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풀립 아니고요. 네. 플립. 네. 그러니까 이 풀립이 들판에 있는 그 풀의 잎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네. 근데 들판에 있는 풀의 잎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맞아요. 싱그러운 내용이긴 한데 스펠링을 말씀드리자면 FLIPPED. 네, 맞습니다. 플립드. 네, 이 플립 저희가 왜 다루게 됐냐면 그동안 좀 진중하고 무거운 작품들을 좀 다뤄왔잖아요. 그런 그래서, 편이죠. 기분 전환도 좀 할 겸 여러분께 가을이고 왠지 가을하면 그 사랑 그리고 이루지 못했던 어떤 예전의 기억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런 추억을 좀 환기시키고자 이 플립이라는 작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아주 순수하고 또 감정들이 굉장히 여린 생살 같은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 영화도 개봉했잖아요. 재개봉일 텐데 아마 국내 정식 재개봉일 텐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가 미국에서 2010년에 제작이 됐는데요. 한국에서는 당시에 이제 극장 상영을 안 했고요. 올해 그 개봉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주인공 꼬마아이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남녀 둘 다 그렇지만은 여자아이가 정말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웬들린 벤 드라닌 작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 첫 작품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에 들어섰고요. 세미키스 시리즈로 대중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세미키스와 호텔 도둑으로 1999년 에드거 앨런 포 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까지 7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지은 책으로는 플립, 어느 키스쟁이의 고백 등이 있습니다. 플립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버킷리스트 등을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에 의해서 2010년에 영화로 제작돼서 크게 호평을 받았고요. 당시 국내에서는 개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 로맨스의 바이블로 꼽히며 많은 영화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에 힘입어 2017년 국내에서 정식 개봉했습니다. 네, 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롭 라이너의 이 영화가 미국에서는 사실 흥행 참패를 했대요. 그래요? 네, 인기를 못 끌어서 사실 뭐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다면 한국에서도 또 바로 개봉을 했겠죠. 그렇구나. 네, 근데 미국에서 이 흥행에 실패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패였냐면 제작비가 약 한 160억 원 정도가 들어갔대요. 근데 매출은 20억 원 정도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흥행 참패작에 가까웠는데 우리 아역 배우들은 괜찮았을래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닌지.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네. 이 관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식 개봉을 하면서 한국에서만 35만 명이 지금 봤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미국에서 흥행 참패는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분위기, 그러니까 전혀 보지 못했던 영화인데 비행기 타면 갑자기 있는 미국 영화 그런 거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어떻게 공감해야지 싶은 약간 낯선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게 그쵸. 알고 보면 미국에서도 잘 안 된 영화들인데 맞아요. 약간 분위기가 비슷한 지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이 영화를 보자면 좀 심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자극적이지 않아요. 일단 좀. 예. 뭐 스토리가 대단히 독창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아주 담담하고 그냥 파릇파릇한 예, 그런 소년 시절, 소녀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한국에서는 이 성공한 이유가 저는 관객들이 좀 지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자극적이고 새로운 거 이런 것에 좀 강박을 느끼다가 이거 예전에 우리가 그냥 느꼈던 그런 정서인데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그러니까 마치 그 소품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신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오빠들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나도 있죠. 남자 주인공한테는 누나가 있고 여자 주인공한테는 오빠가 있는데 이들이 탈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할리우드 영화라면 그래야죠. 네, 탈선해서 막 시시껄렁한 장면 같은 게 막 나오고 자극적인 뭔가가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착해. 그냥 너무 착하게 지나가요. 네. 그런 거죠. 저는 이 롭 라이너 감독이 또 각본 작업에도 참여를 했는데 참 소설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소설의 거의 모든 에피소드가 영화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셔도 이 플립의 소설의 내용을 예, 거의 전반적으로는 다 네. 이해하실 수 있고요. 네. 에피소드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영화에서 표현하기 쉽게 바뀌거나 한 거는 몇 개는 찾을 수 있었어요. 네. 예. 또 롭 라이너 감독 같은 경우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이 로맨스 영화를 연출하는데 또 일가견이 있는 감독입니다. 맥라이언과 톰 행크스. 네. 예. 그리고 여러분 미저리라는 영화 아시죠? 예. 이 미저리도 바로 롭 라이너 감독의 그래요? 연출작입니다. 아니 이렇게 굵직한 작품들을 하시다가 갑자기 플립으로 아니 근데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독특하네요. 자, 그럼 이 플립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플립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뜻은 획 뒤집다. 두 번째 뜻은 버튼 등을 탁 누르다. 세 번째 뜻은 손가락으로 툭 던지다. 네 번째 뜻은 화가 나거나 흥분해서 확 돌아버리다. 뜻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예. 여러분 이 중에서 비격식 표현에 쓰는 이 네 번째 뜻, 확 돌아버리다. 네, 이걸 좀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줄리라는 소녀와 브라이스라는 소년인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6년 전입니다. 줄리네 집 맞은편에 브라이스네 가족이 이사를 오면서부터인데요. 줄리는 브라이스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이건 줄리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 아이의 눈동자 때문이었다. 남다른 느낌을 주는 그 두 눈 때문이었다. 브라이스의 눈은 파란색이었고 검은 속눈썹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눈부시고 찬란했다. 숨이 멎을 정도였다. 네. 바로 이때부터 싹 틔운 브라이스를 향한 줄리의 사랑은 일편단심입니다. 자, 그럼 눈동자 하나로 이 줄리를 사로잡았던 브라이스의 속마음은 또 어떨까요? 네, 소설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내 간절한 소원은 줄리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나한테서 떨어졌으면 숨 돌릴 틈이라도 좀 줬으면 바랄 게 없겠다. 네, 정반대네요. 맞습니다. 줄리는 브라이스를 좋아하지만 이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가 귀찮을 뿐이죠. 네,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의 입장은 1인칭 시점으로 각기 서술됩니다. 함께 겪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해도 그건 두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기억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줄리가 향기가 나는 그 브라이스의 머리카락을 좀 보면서 로맨틱한 상상에 빠진 그때 브라이스는 킁킁대며 자기 냄새를 맡는 줄리를 이상한 애라고 여기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네, 영화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네. 정말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뒤에서 킁킁킁 막 수박 향이나 이러면서 맡고 맞아요. 있어요. 이 소설의 한국어 번역본은 처음에 이 제목을 두근두근 첫사랑으로 바꿔서 달았습니다. 이 제목은 왠지 낯이 익은데요? 네. 두근두근 내 인생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두근두근 첫사랑이 원래 이제 한국에는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영화가 나오면서 이제 재출간을 했고요. 플립으로 제목을 다시 바꿔 달았죠. 예.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첫사랑이 두근두근 하기만 한 건 아니겠죠. 내 마음을 오해하거나 몰라주면 가슴이 아픕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확 돌아버리기도 하죠. 이것처럼 이 플립이라는 소설에는 첫사랑을 느꼈던 우리의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예쁜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확 돌아버린다는 표현을 계속 할 때 이제 정말 열받아서 나 돌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획 삐져서 몸을 돌려서 돌아선다 거기에 가까운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어른들이나 좀 무서운 사람들이 하면 정말 확 돌아버리는 건데 돌아버려. 예, 줄리아 브라이스는 예, 삐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자, 이 플립 브라이스와 줄리 참 이 귀여운 소녀들인데 저는 사실 둘 중에 어느 캐릭터가 더 애정이 가냐라고 묻는다면 전 줄리 쪽이에요. 저도 완전 줄리죠. 줄리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설득력이 좀 없는 부분이라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첫 장면부터 줄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 더 아역 배우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큰 줄리가 이제 계속 영화를 이끌어가는데 네. 첫 장면 줄리 너무 예뻐요. 근데 걔가 나를 귀찮게 한다? 그 남자애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큰 줄리도 예뻐요, 사실. 그 하는 행동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그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좀 의아했던 건 줄리가 인기가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브라이스는 저는 얼굴이 잘생겼다. 얼마나 잘생겼다고. 외에는 별 매력이 없는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브라이스는 그렇게 학교에서 인기가 많고 줄리는 그냥 왈가닥 소녀 정도로만 자꾸 나와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정말 이렇게 멀쩡하고 멀끔하고 말없이 있는 아이가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브라이스와 줄리의 어떤 정신적인 성장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줄리가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줄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중학생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줄리는 이제 소설 속의 한 장면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보면서 풍경들 바라보면서 더 고독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 그리고 오빠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집안이 참 화목한데 뭐 다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 브라이스의 집은 경제적으로는 좀 윤택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참 까칠합니다. 아버지 정말 까칠하시더라고요. 네. 줄리네 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무시하죠. 네. 그런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브라이스에게도 좀, 예, 옮겨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브라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이렇게 얘가 성장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걸 느끼는 사람이 또 브라이스의 외할아버지인 던컨 네. 할아버지입니다.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이제 외할아버지 같이 살게 됐죠. 예. 그래서 이 던컨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저희가 읽고 있으면 외할아버지도 자기 손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구나. 네, 그걸 좀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점점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할아버지도 이렇게 좀 흐뭇해하는 그러니까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변해갈 만한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죠. 자, 이 플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골라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플라타너스 나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이미 그러니까 줄거리 소개를 하면서 이보다 앞부분의 내용, 소설 시작하자마자의 내용은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브라이스가 이사를 왔고 이사 온 앞집의 소녀가 브라이스에게 반했고 하지만 브라이스는 이 앞집 소녀 줄리가 귀찮고 예.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동네에서 계속 같이 살아가는데 나무가 있죠. 그리고 이 나무에 올라가요. 줄리는. 그리고 저 멀리 스쿨버스 오는 걸 아이들한테 교통방송을 해줍니다. 세 블럭 남았어. 다음 블럭. 야, 온다. 탈 준비해. 이렇게 하고. 그 나무가 너무 큰 거예요. 예, 엄청 큰 나무에. 예, 커다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베겠다고 네. 결정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베고 이제 거기에 집을 짓겠다라는 것인데요. 줄리가 그 나무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예. 그 이제 장면이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신문에 지역 났어요. 신문, 네, 일면을 장식하게 되죠. 신문에 났으니까 우리 브라이스의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신 거죠.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앞집 소녀의 행동을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호감을 느끼세요. 네. 그 이유는 따로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자기 손자에게 또 앞집에 사는 줄리라는 그 소녀 아니? 그랬는데 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라. 근데 브라이스는 왜 나한테 걔 얘기를 저는 하라고. 그 애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브라이스가 네, 거부하죠. 불만이 있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평소에 자기한테 말을 한 번도 안 시키다가 갑자기 줄리 얘기를 해보라고 말을 시키니까 좀 더 어린 마음에 짜증이 났나 봐요. 네, 질투를 느끼기도 했겠죠. 아니 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인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왜 줄리한테는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나 네,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신문을 건네주시죠. 잘 읽어봐라. 근데 막 읽지도 않고 막 이렇게 딴 데 던져놓고 그렇습니다. 네. 자, 플라타너스 나무에 올라가서 이 인부들이 나무를 베지 못하게 이제 줄리가 막아서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이 밑에 있는데 브라이스한테 줄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라이스 제발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줘. 우리 모두 올라오면 나무를 베지 못할 거야. 예. 네, 이런 호소를 하는데 브라이스는 외면을 합니다. 네. 네. 다른 친구들이 다 버스에 그냥 무심하게 올라타는데 브라이스는 호소하고 있는 줄리를 바라보면서 네. 왠지 찜찜하게 그러다가 또 학교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스쿨버스에 올라타죠. 네. 근데 그 후로도 계속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스도 참
아주 냉정하기만한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 네, 근데 줄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렇게 자기가 좀 좋아하는 아이인데 자기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쌩하고 어쨌든 가버린 거니까. 근데 네. 브라이스는 나무를 못 타요. 나무 조금 타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온 것만 같았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근데 뭐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응원은 해줄 수 있었잖아요. 같이 네. 막아달라는 그쵸.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뭐 여기까지 나오는 브라이스의 성격을 보면은 그럴 수 없을 거라는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쵸. 어쨌든 죄책감을 가지고 버스 타고 가죠. 네. 자, 그럼 이런 플라타너스 나무 100일을 막아선 줄리의 이야기를 접한 할아버지와 또 브라이스의 이야기 먼저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네 친구 줄리 베이커에 대해 얘기해 주려무나. 줄리요? 걔가 제 친구라고 할 수는 왜 아니라는 거냐?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물었다. 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물었다. 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펼쳐 접힌 부분을 꾹꾹 눌렀다. 그때서야 나는 줄리 베이커가 메이필드 타임스 1면을 장식했다는 걸 깨달았다. 소방대와 경찰에게 포위된 채 나무에 앉은 줄리의 커다란 사진과 잘 알아볼 수 없는 작은 사진 몇 장이 실려 있었다. 좀 봐도 돼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었지만 건네지는 않았다. 왜 친구가 아니라는 거냐, 브라이스? 왜냐하면 그 애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도 줄리에 대해 좀 아셔야 돼요. 그러고 싶구나. 네? 왜요? 심지가 굳은 아이거든.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하지 그러냐. 심지가 굳다고요? 할아버지, 모르는 말씀 마세요. 엄청 골치 아픈 애예요. 얼마나 으스대고 잘난 척하는지, 게다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그렇다니까요. 말릴 수가 없어요. 2학년 때부터 저를 스토킹했다고요. 할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창밖을 보며 물었다. 저기 오래 살았다더냐? 다들 저 집에서 태어났을걸요? 저런 아이를 이웃으로 둔 사람들은 많지 않단다. 그게 낫죠.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움찔하지도 않았다. 빤히 바라보는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말았다. 이것이 내가 할아버지와 나눈 최초의 진정한 대화라는 걸 알아두길 바란다. 소금을 건네달라는 따위의 말을 빼고 할아버지가 나와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한 건 처음이었다. 그런데 나를 좀 더 알고 싶어 하신다고? 천만에. 할아버지는 줄리에 대해 알고 싶어 하셨다. 고개를 드니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은 채 신문을 내밀고 있었다. 읽어봐라. 편견 없이. 나는 신문을 받았고 할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그만 가도 된다는 신호임을 알 수 있었다. 내 방에 도착했을 때엔 화가 치밀었다. 나는 문을 쾅 닫고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다. 잠시 할아버지에게 늘어놓은 한심한 핑계를 생각하며 시근덕거리다가 신문을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쑤셔 넣었다. 줄리 베이커에 대해서는 더 알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저녁 식사 때 엄마는 왜 그리 부르퉁해 있느냐고 물으며 나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할아버지는 소금이 필요 없어 보여 다행이었다. 내가 소금통을 할아버지에게 던져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중에 엄마가 방에 들어오자 나는 잠든 척했다.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그날 밤 내내 그렇게 기분이 이상했다. 혼자 있고만 싶었다. 네.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였는데, 네. 오랜만에 할아버지 남자 역할을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그런가요? 여자 저는- 역할에 특화돼 있으셔가지고. 요즘에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 저희 그레이트 토크 위드 낭만 서점 할 때 네. 제가 그 주인공의 여동생. 여동생 역할, 고미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찌나 깜찍하던지. 그때의 영향에서 아직 저는 벗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이제 감정 몰입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일주일이나 못 빠져나오셨어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PD님이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연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 방 안에서 혼자. 그러셨구나. 계속 연습했잖아요. 오빠! 그러다가 허희 씨 여동생 있으신데 여동생이 들어오면 되게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네. 자, 할아버지한테 이 손자가 느끼는 이 감정, 참 질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버릇없다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맞아요. 내가 소금통을 할아버지에게 던져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 생각까지 좀 해요. 맞아요. 근데 어렸을 적에 그 철없던 시절의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집어던져 버리고 싶은 그 기분 느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떼쓰는 거죠. 그렇죠. 떼쓰고 아직 덜 자란 거고. 예. 근데 할아버지한테 던지면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소금통을 던지다니요? 식사 자리에서. 근데 그만큼 할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동안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으신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내가 좀 싫어하는 애를 언급하시면서 그 애가 대단한 애인 것처럼 말씀하신 거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직 정신적으로는 좀 어리다라는 뜻인데 소설이 진행되면서 이 아이가 참 많이 성숙해 갑니다.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는 일부러 또 이렇게 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신문을 지금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쑤셔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신문 버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계속 꺼내봐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뿌르퉁하고 막 줄리에 대해서 좀 흥분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이 브라이스를 보면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가만히 쳐다보시잖아요. 그 얼굴을. 네. 그때 어떤 생각하는지 짐작이 가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너희 아버지와 정말 많이 닮았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신 것만 같았어요. 네. 네. 또 얼굴이 아버지와 예, 많이 닮았다고 또 나와요. 예. 예. 아버지가 참 어떤 그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참 삐딱한 어른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브라이슨의 가족과 줄린의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참 못된 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이 아버지가. 네. 그래서 딸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브라이스의 누나죠. 네, 그런 일이 있는데. 네. 자, 그럼 줄리는 또 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고군분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줄리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걸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전체는 부분을 합친 것 이상이라는 아빠의 이야기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려다보니 나무 바로 밑에 트럭 2대가 서 있었다. 대형 트럭이었다. 한 트럭에는 길고 텅 빈 트레일러가 달렸고 다른 트럭에는 작업용 크레인이 달려 있었다. 높은 곳에 있는 전선이나 전신줄을 수리할 때 쓰는 크레인이었다. 4명의 아저씨가 서서 보온병에 물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외치려고 했다. 죄송한데요. 거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스쿨버스 정류장이라고요.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한 아저씨가 트럭 뒤로 가서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장갑, 밧줄, 사슬, 커다란 귀마개, 그리고 3개의 전기톱이었다.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 밑에 자를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얘야, 거기서 내려와라. 이걸 베야 하거든. 이 나무 말이에요? 그래, 얼른 내려와. 누가 나무를 베라고 했는데요? 땅 주인이지. 하지만 대체 왜요? 여기에 집을 짓고 싶은데 이 나무가 방해가 된다나? 이제 내려와라 얘야. 작업 시작해야 돼. 나무를 베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런 식이면 경찰을 부를 거다. 넌 지금 합법적인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어서 내려와라. 아니면 널 베어서 넘어뜨릴 거다. 차라리 절 베세요. 나는 소리쳤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모두 나무 위에 올라오면 절대 나무를 베지 못할 것이다.
우리 얘기를 듣게 될 거야. 얘들아! 나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외쳤다. 여기로 올라와! 우리 모두 올라오면 나무를 베지 못할 거야. 마샤, 토니, 브라이스, 어서 얘들아. 저 사람들을 막아야 돼. 아이들은 가만히 서서 나를 멀뚱멀뚱 쳐다봤다. 버스는 어느새 한 블록 앞까지 다가왔다. 제발 얘들아, 이렇게 높이 올라오지 않아도 돼. 조금만 올라와. 부탁이야. 그 후로 일어난 일은 약간 희미하다. 동네 사람들이 모였고 경찰이 확성기를 들고 온 기억이 난다. 소방대도 보였고 어떤 남자가 이 빌어먹을 나무는 자기 것이라며 나에게 얼른 내려오라고 말했다. 누군가 우리 엄마를 불렀고 엄마는 분별력 있는 평소의 모습답지 않게 울며 불며 내려오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내려갈 생각이 없었다. 절대 내려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러다 아빠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소형 트럭에서 뛰어내려 엄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아빠는 크레인에 앉은 아저씨에게 내가 있는 곳까지 올려달라고 했다. 그 후 모든 일이 끝나버렸다. 나는 울기 시작했고 아빠에게 지붕 위의 풍경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아빠는 보려고 하지 않았다. 제 아무리 멋진 경치라도 소중한 딸의 안전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아빠는 나를 데리고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전기톱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빠는 나를 일터로 데려갔다. 아빠가 벽돌로 벽을 쌓는 동안 나는 트럭에 앉아 울었다. 꼬박 2주는 온 것 같다. 물론 학교에도 갔고 최선을 다해 수업에 참여했지만 버스는 타지 않았다.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콜리어가를 지나치고 싶지 않아 멀리 돌아서 갔다. 세상에서 가장 장엄했던 플라타너스 나무가 한낱 톱밥 더미로 변해버린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네. 줄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참 줄리라는 이 아이 뭐가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그런 소녀입니다. 예. 늘 그 나무에 올라가서 아빠가 해줬던 말이 있었죠. 그림은 부분을 합친 것 이상이란다. 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무 위에서 먼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무슨 이야기였는지 이해할 것 같다는 네.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 나무 위에서의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누려왔던 줄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를 자른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건 아버지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이날 아침에 아버지와 함께 플라타너스 나무 위에 올라서 이 느낌을 이제 함께 좀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였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렸던 아빠에게 지붕 위의 풍경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아빠는 보려고 하지 않았다. 네, 이 구절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아빠는 그때 올라온 거는 이제 풍경 보러 올라온 게 아니라 딸을 말리려고 동네에 난리가 났으니까 풍경보다는 딸의 안전이 소중하다 하면서 타일러서 데리고 내려오셨죠. 그렇죠. 참 이 줄리가 어떤 느꼈을 저는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네, 그게 얼마나 컸을까. 또 좀 짠하기도 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전 또 좀 생각하게 되는데 위험하긴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풍경이 다 보일 정도로 이 중학생 꼬마 여자아이가 안전 장비도 없이 무슨 암벽 등반도 아니고 나무에 그렇게 올라간다는 게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제어는 했어야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은 브라이슨의 가족이고요. 그래서 못 올라가게 하잖아요. 예. 근데 줄리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나무를 잘 탔고 또 그걸 뭐 위험하게 거기서 장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가슴 아파하던 줄리에게 아버지가 또 선물을 하나 해줍니다. 근데 그 선물이 어떤 건지 참 저는 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장면을 여기 이 부분을 읽다가 울 뻔했어요.
영화에서도 이 그림이 실제로 나오는데 굉장히 뭉클하기도 했는데 책으로 이 장면을 마주했을 때 더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실제로 그림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든지 줄리가 느꼈을 어떤 느낌. 네, 저희가 플라타너스 나무 편을 계속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초반에 나오는데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도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읽어드리는 건데요. 우선 아빠와 이 딸의 대화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내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아빠가 수건으로 싼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다. 아빠의 태도로 봐서 그림이 분명했다. 공원에 그림을 전시할 때 소중한 그림들을 옮기던 조심스러운 태도와 같았다. 아빠는 그림을 앞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아빠가 말했다. 아빠는 늘 네 나무가 좋았단다. 네가 그 얘기를 해주기 전에도 말이야. 아빠, 이젠 괜찮아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줄리아나, 잊지 못할 거야.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그건 그냥 나무였어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달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둘 다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지 않니? 하지만 아빠, 잠깐만. 아빠 말을 들어주렴. 응? 그 나무의 영혼이 늘 너와 함께하길 바란다. 네가 그 나무에 올라갔을 때 느꼈던 감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를 위해 그렸단다. 수건을 벗기니 내 나무가 나타났다. 나의 아름답고 장엄한 플라타노스 나무였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번쩍이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 바람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나무 위에는 먼 곳을 내다보는 작은 소녀가 앉아 있었다. 바람을 맞아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기쁨과 마법에 젖은 얼굴이었다. 울지 마라, 줄리아나. 널 도와주고 싶어서 그린 거지. 네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야.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나는 그 그림을 침대 맞은편에 걸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림을 보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다. 울지 않고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자 그 속에서 나무 이상의 것이 보였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주변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 뭘 주었는지 아시겠죠? 아니, 아빠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렇죠. 저도 요즘에 육아를 하면서 네.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안 돼 하고 넘어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내려와 해서 거기 올라가면 안 돼 하고 윽박 지른다고 사건이 다 종결된 게 아니라 이 줄리의 마음속에는 다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아빠가 그 나무 그림을 그려서 준 겁니다. 네. 이 덕분에 줄리는 또 어떤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주변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게 자기한테서 사라졌지만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사라졌을 뿐 또 자기 마음 안에서 또 그림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또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네. 줄리가 이런 또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어떤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자, 줄리와 덩컨 할아버지와의 만남도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뜰 가꾸기 작업에 들어가요. 이 줄리네 앞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불만이었냐면 브라이슨의 아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까칠한 네. 아빠가 저 집은 자기 뜰도 정리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은 본인 집 앞뜰을 엄청나게 가꾸시죠. 맞아요. 뜰은 이렇게 가꾸는 거야 하면서. 근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데
어떤 계기로 줄리가 앞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네, 그 일은 바로 이 달걀 때문인데요. 줄리가 이제 집에서 닭들을 키워요. 네. 근데 이 닭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일종의 과학 경진 대회 같은 걸 하는데 그때 병아리를 이제 부화시키는 그 프로젝트를 줄리가 했고 놀랍게도 그 프로젝트가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부화한 병아리들을 이제 집에 와서 키웠는데 그게 정말 닭이 된 거죠. 닭이 됐죠. 그리고 알도 낳기 시작한 알도 거예요. 낳습니다. 네. 근데 이 줄리네 집에서 다 먹기에는 그 양이 또 많아서 계속 나오니까. 네.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뭐 이제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걸 팔아라. 나한테 팔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마트 가서 사면 좀 이렇게 유통 과정이 걸려서 오는 거니까 좀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도. 그쵸. 근데 줄리네 집에서 막 부화한 건 아니죠. 태어난 네. 막 낳은 달걀을 사 먹으면 얼마나 신선합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인기가 좋습니다. 유기농의 방목형 어허. 예,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야. 굉장히 예, 건강한 예. 네, 그런 달걀이라 이웃집 아주머니는 사 먹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고 팔죠, 줄리가. 근데 그래도 이 달걀이 남으니 좋아하는 브라이슨의 집에 예, 이 달걀을 이제 뭐 이웃으로서 맞아요. 또 갖다 주게 됩니다. 근데 브라이슨의 가족이 이걸 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달걀 먹어도 괜찮을까? 가족 회의가 벌어지고 네. 예, 결국에는 먹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면서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줄리한테 가서 그걸 이제 돌려줘라. 확실하게 좀 물어봐라 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예, 예. 이 닭이 혹시 이제 그 암탉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수탉이 섞여 있어서 혹시 이게 부화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병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네. 그런 계란이 아니냐 그런 걸 좀 확인해 봐라 라고 브라이스한테 시키는데 이 브라이스가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뭐 아니 그래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물어나 보지. 근데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거 플러스 쑥스러움 플러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뭐 말도 못하고 어물쩡 되다가 나중에 이제 브라이슨의 뭐 가족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헉! 그 달걀에 살모넬라 균이라도 있으면 어떡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줄리네 앞들이 좀 더러우니까 더럽게 보이는 거죠. 그 가족들의 눈에는. 그러니 지저분하고 이 달걀은 좀 비위생적이야. 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걀을 안 만든 것으로 네, 좀 브라이스한테 좀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데 브라이스가 또 그 말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줄리한테 달걀을 계속 받아요. 계속 받고 네. 그 달걀을 몰래 버리고 네. 가족들은 그냥 이제는 해결됐구나. 달걀 이제 안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지죠. 2년 동안. 예. 야, 그 2년 동안 안 걸린 것도 참 대단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네. 이제 들킨 겁니다. 네. 줄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네. 그동안 다 버렸니? 야, 옆집 할머니는 사 먹어. 그래서 너무 황당해하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죠. 예. 그래서 줄리가 이제 그 자존심을 물론 참 브라이스에 대한 실망도 크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걸 좀 승화시키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뜰 가꾸기예요. 브라이슨의 가족들이 우리 뜰을 무시하니 그럼 내가 직접 바꾸겠다. 네, 그런 각오로 네. 작업에 나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뜰이 관리가 안 됐던 이유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얘기할 게 많네요. 뜰을 가꿀 새가 없어요. 일단 그 뜰이 자기네 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줄리네 아버지는. 왜냐하면 집이 줄리네 집이 아니에요. 소유가 새들어 살고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네, 새들어 네.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인집 뜰을 가꿔줄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네. 또 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냐면 줄리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지체. 그래서 다른 기관에 맡겨져서
요양시설에 있는데 그게 또 사립 요양시설이에요. 사설. 그래서 또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어머니와는 그런 다툼도 좀 있죠. 이제 그냥 국가에서 하는 곳으로 맡기고 비용을 좀 줄이자. 우리도 좀 돈도 모으고 잘 살아보자 하는데 그런 이유로 다툼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앞들은 계속해서 어수선했던 겁니다. 네. 자, 줄리가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나섰는데요. 그걸 덩컨 할아버지가 보게 되고 줄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경환 씨가 덩컨 할아버지 역할을 하시죠? 네. 네. 줄리 역할은 계속해서 허희 씨가 해주실 거고요. 네. 꽤 힘들어 보이는구나, 꼬마 아가씨. 가끔 서로 마주치긴 했지. 1년이 넘도록 내 소개를 하지 않아서 미안하구나. 내 이름은 체스터 던컨이란다. 브라이스의 외할아버지지. 넌 물론 줄리아나 베이커일 테고.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덩컨 할아버지.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가 거실 창문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건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뒷주머니에서 작업용 장갑과 전지가위를 꺼내며 말하는 것이었다. 모두 똑같은 높이로 다듬으려고? 아, 네, 맞아요. 그럴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그냥 다 뽑아버리는 게 보기 좋을까요? 이건 호주산 차나무야. 가지치기를 하면 멋질 거다. 그 말과 함께 할아버지는 장갑을 끼고 가위질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니 정말 기분이 묘했지만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보니 그런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정말 흥겹다는 듯이 가지치기를 해나갔다. 그러다 브라이스가 우리 집 뜰에 대해 한 말이 떠올랐고 할아버지가 왜 여기 나타났는지도 분명해졌다. 왜 그러느냐? 너무 많이 잘랐나?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게냐?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어.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 줄리아나, 나는 신문에서 네 기사를 읽었고 너희 집 맞은편에 산 지도 1년이 넘었어. 네가 무척 재능 있는 아이란 걸 잘 안다. 우리 둘 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일을 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자른 가지를 가지더미로 점점 더 세게 던지고 있었다. 곧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는 안 되겠어. 나는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다. 달걀 때문에 미안해서 여기 오신 거죠? 하지만 저희 집 달걀은 아주 멀쩡해요. 우리 가족은 3년 가까이 그 달걀을 먹었는데 아무도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어요. 스투비 아주머니와 헬름스 아주머니도 건강해 보이시고요. 달걀? 식중독? 줄리아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2년이 넘도록 가져다 드린 달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닭들이 낳은 달걀,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었던 달걀 말이에요. 할아버지 가족들이 계속 버린 달걀이요. 나는 브라이스의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소리를 질러본 적 없었던 것처럼 어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미안하구나. 달걀 얘기는 몰랐다. 누구한테 줬더냐? 브라이스요. 브라이스라고. 그렇군. 그런 말이 되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녀석은 갈 길이 아주 멀다. 물론 매우 잘생긴 아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제 아빠를 쏙 빼닮았지. 덩컨 할아버지,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저에게 도움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고 달걀 때문에 미안해서도 아니시라면 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란 말이냐? 너를 보면 아내 생각이 나서란다. 할아버지의 아내요? 그래. 르네라면 너랑 같이 그 나무 위에 앉아 있었을 거다. 밤새도록 앉아 있었을 거야. 정말이요? 물론이지.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못 견디게 그립구나. 얼마나 무모했던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살아있다는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 네, 덩컨 할아버지와 또 줄리의 대화였습니다. 네. 경환 씨는 정말 할아버지 연기에 특화되어 있으시군요.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제가 점점 할아버지가 돼가는 겁니다. 아니, 예. 기사단장 죽이기 예, 할 때도 기사단장 역할 맡으셨잖아요. 기사단장이요?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글쎄요, 기사단장이 그 묘한 캐릭터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의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연기의 이데아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도 연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면 아내 생각이 나서란다. 예, 저는 못하는데 와, 역시 아니, 프로 방송인. 네. 여동생이 특화돼 있으시잖아요. 저요? 예. 부끄럽네요. 예. 네. 참 덩컨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가 이런 나쁜 짓을 해왔다는 걸 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도 충격은 받지만 그놈이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 그놈은 그 녀석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를 또 뼈 있는 네. 말을 하시죠. 예. 제 아빠를 쏙 빼닮은 참 사위를 못마땅해 하세요. 어떻게 같이 사시는지 어쨌든 그러게요. 참 그래요. 그 네. 두 부자를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뭐 다투거나 그러시지는 않고요. 예. 아예 말을 안 하세요. 예, 아예 말을 안 하세요. 네. 근데 이 줄리에게 할아버지가 또 관심을 보이는 건 바로 그 사별한 네, 아내의 생각이 나서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책 앞부분의 내용도 이해가 되는 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브라이스의 입장에서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되기 시작했고 한마디도 없이 계속 창밖만 바라보면서 본인이 직접 가져오신 그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네. 움직이지도 않으시니까. 맞아요. 왜 그러시나 했는데 그게 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신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덩컨 할아버지와 줄리가 뜰을 가꾸는 작업을 몰래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죠. 네, 바로 브라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뒤에도 눈이 달렸나봐요. 네. 벌써 3번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스가 그 할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놀라가지고 얘가 커튼 뒤로 숨어요. 커튼 뒤로 숨고 그 다음에 아예 집을 나가서 이렇게 도망쳐 버립니다. 참 뭐랄까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참 인물감 못한다. 그렇게 잘생겼다면서 인물감 못한데 왜 이렇게 도망가고 말도 안 하고 못하고 막 왜 그러는 거예요? 얼굴과는 상관없죠 성격이. 예. 네. 뭐 얼굴이 잘생겼다고. 근데 잘생겨서 또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서 잘생겼다 할 때 딱히 할 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굳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얼굴이 잘생긴 게 브라이스한테는 좀 독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경험담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경험담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브라이스와 같은 네, 그런 인기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허희 씨랑 네. 이렇게 여러 사람 같이 사진 찍거나 저랑 사진 찍거나 하면 나중에 보면요 빛이 나세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막. 눈이? 네네 허희 씨 눈이 네. 지금도 반짝거리네. 네. 참 되게 미모가 출중하세요 허희 씨는. 저는 뭐 할 말 없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브라이스가 그랬다고요. 네. 근데 그 브라이스에게 이 어렸을 때 잘생긴 게 그러니까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아이한테는. 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람들은 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냥 어디에 있어도 화제의 중심에 서는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의 어떤 내적인 것을 이렇게 성숙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뭐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좀 어느새 굳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쁘다 하고 막 어디 가면 계속 누가 뽀뽀하고 막 볼 만지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안 그러거든요 어른들이. 그렇죠. 이제 예, 그럴 수 없는 시기가 오죠. 그럴 수 없는 시기가 오니까.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던 막 정신없이 나를 예뻐하던 기억과 그게 뚝 끊어진 맞아요.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일을 조만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참. 자, 줄리는 이 덩컨 할아버지와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정말 멋진 뜰을 가꾸게 되고요. 네. 덩컨 할아버지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줄리는 또 브라이스보다 더 덩컨 할아버지에게 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브라이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할아버지가 나랑 평생 나눴던 대화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줄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눈 것 같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가 분명히 있고요. 할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줄리를 예뻐하시고 네,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시죠. 네. 자, 브라이스는 이제 자기도 뭔가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기를 스토킹한다고 생각했던 줄리에게 반대로 이제 자기가 점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걸 근데 인정하기 싫어하죠. 내가 줄리에게 관심을 보인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관계가 조금씩 역전되어 가는 거예요. 오히려 줄리는 브라이스에 대해서 얘가 얼굴만 잘생겼지. 그러니까. 실제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애가 아니구나를 점점 느껴가고 브라이스는 이제 반대의 느낌을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선처럼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예전 약혼자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혼자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런데 그 약혼자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 할머니보다 네. 발끝만큼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란 걸. 그만큼 내면이 아름답고 소중한 할머니를 알아보고 할머니와 결혼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복선처럼 느껴지고 겹치는 이야기인 게 줄리도 브라이스의 출중한 외모에 반해서 아주 어렸을 적부터 따라다녔는데 이제 내면이 딱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브라이스에게 할아버지가 이런 충고를 한마디 해주십니다. 지금 네가 한 선택이 평생 영향을 미칠 거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네. 이게 브라이스의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지금 진짜 내가 내린 올바른 결정이란 게 뭘까? 네. 네. 이걸 이제 하게 되는 순간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찾아오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재밌는 행사가 열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해도 되나 싶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저는 좀 예. 약간 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합니다. 미국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그런 축제 때 벌이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바로 바구니 소년이라고 명칭되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중학교에서 학교 후원회가 있는데 경매를 통해서 학교 후원금을 모으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을 말씀드리면 남학생 20명을 선발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네. 그리고 그 남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와야 되고요. 네. 도시락과 이 남학생 포함된 가격을 경매 붙이는 겁니다. 네. 네, 여학생들이 불러요. $10, 저 $20요. 네. 경쟁 막 붙어가지고 남자애를 차지하는 거죠. 맞습니다. 남자아이와 그 바구니를. 네. 저는 근데 제가 만약 어떤 학교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는 폐지시킬 것 같아요. 네네. 여학생으로 했으면은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기도 뭐 이게 그러니까 젠더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네. 예. 근데 뭐 재미로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학교가 미국엔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요. 전통이고. 예. 네. 이 바구니 소년 20명의 브라이스도 선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아이거든요. 인기도 많고요. 이 브라이스는 이제 9번으로 선발이 돼요. 그러니까 9번째로 이제 그 경매대에 서게 되는 건데 네. 이 8번에 이제 선발된 아이가 존 트루락이라는 소년입니다. 근데 이 소년은 뭐랄까요? 브라이스에 비교하면 별 특징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스는 외모가 아주 뛰어난 남자아이인데 이 존 트루락은 왜 선발됐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아이입니다. 근데 놀라운 이제 광경이 펼쳐집니다. 존 트루락을 줄리가 선택한 거예요. 줄리가 갑자기 선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브라이스보다 앞번호를 선택을 해서 쟁취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친구와 데이트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점심을 같이 먹는 거죠. 근데 브라이스로서는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줄리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실은 줄리가 날 좀 뭐 택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 텐데 줄리가 앞번호로 그 존이라는 이 남자애를 선택했고 자기는 이제 이게 뭐지? 네, 이런 어떤 황망한 감정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브라이스는 그 학교 역사상 최고가로 예, 말하자면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입찰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에 가장 예쁘다고 하는 여자아이 2명과 예, 그 외에 여러 명들이 이제 입찰 경쟁을 벌이는데 진짜 많이 베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22달러 50센트에 낙찰됩니다. 네. 네. 이게 얼마예요? 근데 이 122달러를 한 사람이 낸 건 아니고요. 네, 미란다와 셸리라는 이 두 여학생이 돈을 모아서 둘이 모아서 냈고요. 이 두 여학생과 그 브라이스가 함께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 옆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존과 줄리가 또 점심을 먹고 있는 거죠. 네. 브라이스는 이 두 여학생한테 집중하지 못해요. 엄청 신경 쓰이죠, 지금. 줄리가 이제. 네. 바로 옆에서. 존이 도대체 언제부터 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이라는 애를 평소에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속마음으로 내다 꽂고 싶다. 밖에다 던져버리고 싶다는 그런 폭력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브라이스가 아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줄리한테 갑니다. 네. 그리고 줄리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존 좋아하니? 네. 그러면서 그리고 조금 더 서툴면서 황당한 짓을 또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너 브라이스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 뭐야? 그러니까 뭘 하냐면 줄리한테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줄리가 브라이스를 좋아했다고 해도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줄리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죠. 네. 그리고 집으로 가버리는데요. 그때의 어떤 장면을 줄리 관점에서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예.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브라이스의 시각으로 본 그렇죠. 이야기였고, 과연 줄리는 왜 존을 선택했으며, 그때 이 브라이스가 자기에게 어떤 취했던 행동을 어떻게 느꼈는지, 예, 좀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체육관이 머리카락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창피해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맥클로어 부인 옆에 서 있는 아이는 존 트루락이었다. 맥클로어 부인도 몹시 곤란한 표정으로 관중석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달라에게 속삭였다. 입찰자가 없어. 달라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10달러 없나요? 맥클로어 부인이 외쳤다. 자, 용기들 내세요. 군침 도는 도시락이네요. 딸기 타르트, 구운 쇠고기, 민스터 치즈 샌드위치. 바로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퍼뜩 떠올랐다. 공중으로 손을 번쩍 쳐들며 소리쳤다. 10달러요! 10달러? 맥클로어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가 불렀죠? 나는 손을 더 높이 들며 달라에게 말했다. 12달러라고 말해. 뭐? 12달러 불러. 내가 더 많이 부를 테니까. 싫어. 달라. 겨우 10달러에 팔려가게 할 순 없어. 제발. 12달러요. 달라는 이렇게 외쳤지만 손을 높이 들지는 않았다. 15달러요. 내가 외쳤다. 16달러요. 달라는 이렇게 외치고 웃으며 나를 보았다. 내가 속삭였다. 달라. 나 15달러밖에 없어. 달라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18달러요. 그리고 달라의 팔을 잡아내리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 내가 가진 전부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맥클로어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18달러에서 초읽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 낙찰. 18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존을 만나 도시락을 먹으러 강당으로 걸어가니 기분이 참 이상했다.
하지만 존은 무척 착한 아이였고 존의 바구니에 입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도 우리가 자리에 앉을 무렵엔 어색하거나 민망하지 않았다. 그냥 점심 한 끼를 같이 먹는 것뿐이었다. 브라이스와 그를 따르는 암컷 무리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만 아니었다면 훨씬 편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그 세 사람을 외면했다. 존은 생초보로 아빠와 함께 무선조종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그 일이 3달 가까이 걸렸고 주말엔 드디어 시험 운전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엉뚱한 전선을 납땜해서 지하실에 정말로 불이 날 뻔했다고도 했다. 나는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존에게 무선조종 비행기의 작동 원리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덕분에 긴장이 풀렸고 정말 즐겁게 존과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다. 브라이스에게 입찰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자칫하면 꼴이 우스워질 뻔했다. 셸리와 미란다가 브라이스에게 알랑거리는 모습을 봐도 생각만큼 괴롭지 않았다. 오히려 우스꽝스러웠다. 존이 우리 가족에 대해 물어봐서 우리 오빠들과 오빠들의 밴드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브라이스의 탁자 쪽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셸리와 미란다가 엄청 큰 털공처럼 바닥을 뒹굴면서 서로에게 음식을 던지고 있었다. 그런데 브라이스가 우리 탁자에 불쑥 나타났다. 내 팔을 잡고 몇 발자국 끌고 가더니 속삭였다. 너 저 애 좋아해? 얼떨떨했다. 브라이스는 나의 다른 손을 잡고 또 한 번 물었다. 저 애 좋아해? 존 말이니? 그래.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브라이스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내 두 손을 꽉 잡더니 가까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브라이스는 두 눈을 감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 자리에서 다른 바구니 소년들과 그 짝꿍들과 어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나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 키스를. 겁이 더럭 났다. 평생 기다려온 키스였지만 지금 이렇게? 나는 브라이스를 뿌리치고 내 자리로 달려갔다. 의자에 앉자 존이 속삭였다. 방금 너한테 키스하려고 한 거야? 나는 의자를 돌려 브라이스를 등지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 아무거나. 사람들은 소곤거리면서 내가 있는 쪽을 보았고 셸리 스톨스가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돌아오자 모두 입을 다물었다. 마침내 하교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나는 존에게 재빨리 인사를 하고 문 밖으로 총알같이 달려나갔다. 자전거가 있는 곳은 생각보다 멀었다. 난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서 빠져나왔다.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집으로 향했다. 참 줄리가 마음씨가 착한 아이예요. 존이 무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입찰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속사정도 좀 있는데 그 20명의 바구니 소년을 누구를 할 것인가 하는 투표가 있었나 봐요. 그때 존 트루락에게 투표했던 게 바로 줄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무대에 올려놓고 이 아이가 아무에게도 입찰되지 않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아 그럼 내가 걸어야겠다. 그리고 친구 이름도 참 이 제가 자꾸 달러 얘기를 했는데 이름도 달러예요. 달러. 이 친구인 달러에게 너도 빨리 불러. 얘 이렇게 싼 가격에 낙찰시킬 수 없단 말이야. 예. 달러 보고 괜히 한번 12달러 부르라고 하고 그럼 내가 15달러를 부를게. 예. 근데 달러가 재밌어가지고 16달러를 또 불러요. 그러니까 야 나 15달러밖에 없어. 그러면 마지막에 18달러를 했는데 한 3달러는 껐나 보죠. 그쵸. 예. 자, 존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줄리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는데 줄리는 참 친화력이 뛰어난 아이라 이 존과도 그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네. 근데 브라이스가 갑자기 와요. 네. 뜬금없이. 그러면서 야, 너 쟤 좋아해? 네. 그러고 나서 다짜고짜 키스를 하고 예 하려고. 참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이건 정말 브라이스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었는데. 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 상황에서 키스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툴렀다고도 볼 수 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플립이라는 단어 여러분 획 돌아버리다 있죠. 얘가 지금 획 돈 겁니다. 브레이스가. 요 때는 정말 돌아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플립이 이 장의 제목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소설 전체의 제목도 플립인데 목차가 있는데 네, 예. 브라이스 나오는 이 항목의 장 제목이 플립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브라이스가 이렇게 획 돌아버린 건데 예, 획 돌면 안 됩니다. 절대. 예. 정신을 챙겨야죠. 그럼요. 어른들도 계셨고 그럼요. 예, 다 같이 네. 보는데 이 꼬마 아가씨한테 이렇게 입술을 들이밀면 됩니까? 그럼요. 이건 브라이스가 혼나야 되는데 이 상황을 사실은 줄리도 브라이스를 원래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그와의 키스를 어렸을 때 많이 상상하기도 했고 네네네.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지금 그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과연 브라이스는 어떻게 또 또 이 화해를 하게 될지 그걸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네. 않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뭐 힌트를 한 가지 드리자면 앞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플라타너스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참 아름답더라고요, 마지막 장면. 결말도 정말 좋았죠. 카메라가 이렇게 쭉 아웃되면서. 영화에서는 또 예. 예, 그렇게 장면을 그렸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그 결말이 있기 좀 직전까지 좀 황당하기도 하죠. 제가 왜 저러나,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마당에서 무슨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주 훈훈한 거였어요. 네. 참 이 플립 저는 경환 씨가 마음에 들어 할 소설 같다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하면서도 네. 경환 씨는 참 요런 풋풋한 그럼요. 이야기 많이 좋아하시니까. 제가 학원물, 청춘물 다 좋아하죠. 그리고 이렇게 또 풋풋한 설렘이 있는 마치 한 6학년에서 한 중학교 초반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설이라면 뭐 어떤 소설이건 흥미롭게 저는 읽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이 작품 여러분 소설과 영화를 같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설도 좋은데 영화도 아주 뛰어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두 작품을 보시면서 올 가을 예전에 그 첫사랑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제안을 하고 싶네요. 작품을 그 좋아하는 그 기분을 저는 어떤 것으로 기준 삼냐면 그 작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세계 속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 그런 맞아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 이야기 속에 좀 머무르고 싶고 속편 없나? 뭐 그 전 이야기라든지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없나? 찾아보고 싶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낭만서점 114회 서툴러서 예쁜 웬들린 벤 드라닌의 소설 플립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준비된 소설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